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4강을 시작하게 됐네요. 금세 3번 끝나고 네 번째 마지막 강의 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만드는 대화하는 방식, 대화 훈련들을 배우면서 더 행복을 만들어가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프랑스에 가면 어떤 한 카페에 그런 커피 가격이 있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 화내며 주문한 값과 부드럽게 주문하는 그 값이 다르답니다. 예의 없는 이 고객에게는 돈을 더 지불하게 하는 그런 가격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문할 때 커피 딱 이렇게 반말로 짧게 하게 되면 7유로, 약 9,700원을 내게 한답니다. 그게 가격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4.25유로, 약 6,00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 반면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라고 인사하면 이렇게 요청하면 1.4유로, 2,000원이랍니다. 가격표가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가 배울까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말에서 그 사람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그 향기는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 가장 쉽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또 따라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말에는요, 우리의 그 대화의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성격. 말이 많다. 이형이죠. 외향형. 말이 적다. 내향형. 또 많이 분석적이다. 막판 많이 한다. 아니면 많이 분석한다. 이거는 T형이죠. T형. 사고형. 많이 공감해주고 좀 따뜻한 말을 많이 한다. F. 감정형. 이처럼 그 사람의 성격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또 그 사람의 감정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화가 났다, 분노하는 거, 화가 났다, 우울하다, 말이 없고 우울한 모습들, 감정이 지금 대화로서 어떤 표현으로서 나오는 거죠. 불안하고 또 외로우면 다양한 그 표현들이 말로 나오는 거죠. 또이 또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나오잖아요. 성품, 인격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예전에 MBC에서 그 밥풀 실험을 했어요. 캡살로 지은 밥을요,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운서들에게 2병씩 나눠주었어요. 네,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계속 그 햅쌀이 들어있는 병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병 하나에게는 짜증나 라는 것을 적어놓고 계속 욕설을 퍼붓게 했습니다. 자, 이 아나운서들이 그 고맙습니다라는 병함과 짜증나라는 병 2개를 들고서 4주 동안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4주가 지났네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4주 후에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한 그 병 안에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합니다. 반면 짜증나. 짜증나. 진짜 짜증나. 못생겼어. 짜증나.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욕설을 했던 그 병에는요. 아주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심한 악취를 품기고 있었다는 그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말의 힘, 말의 그 놀라운 파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쓰십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성격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그 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게 죽고 사는 힘이 있대요. 혀를 잘 쓸수록, 혀를 잘 지혜롭게 쓸수록 혀의 열매를 먹는 게 인간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참 중요하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대화하는 법도 우리의 대화의 스타일, 대화 패턴들을 함께 보고 어떻게 행복한 대화 만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어느 연구에 의하면요. 행복한 부부는 너무너무 부부 사이가 대화를 많이 한다.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의사소통에서 만족한 비율이 95. 너무 우린 친하고 너무 대화가 좋다는 거예요. 즉, 대화가 만족되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죠. 반면에 불행한 부분은요,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화가 끊기고 서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서로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한 부분은 이 대화 의사소통에서 만족한 비율이 15%밖에 안 된 정도로 부부의 그 행복도는 대화에 있어서 얼마나 충분히 소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부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대인 관계에서 대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대화가 뭘까? 말하는 거, 의사소통이 뭘까? 먼저 좀 대화의 원리를 몇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모든 행동은 대화다. 어,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대화라고 그래요. 그 미국 심리학자 알버트 메리비안이라는 사람은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 언어적 대화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7%라고 합니다. 반면 93%는 비언어적 대화래요. 표정, 눈빛, 몸짓, 바디 랭귀지, 목소리 톤, 높낮이 이런 것들이 93% 정도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비언어적 대화를, 신체적인 대화를, 즉 말의 대화보다는 비언어적, 신체적인 대화가 훨씬 많다는 거죠. 즉 말을 작게 해도 말을 적게 해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요? 신체적으로. 자, 우리 왼편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로 지금 기분 좋지 않은가 봐요. 아니면 낯선 사람이든가. 두 사람이 남녀간에 안에 있으니 얼마나 뻘쭘해요. 이 사람들, 두 사람들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언어적 대화는 없지만 신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보고 있잖아요. 서로 뻘쭘하다는 거.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행동은 대화예요. 어떤 행동들, 신체적인 행동들에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언어적인 부분과 비언어적인 부분 모두 다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들, 또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생각들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화는요, 내용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대화의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죠. 말을 하면 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보여주죠. 관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즉 예를 든다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그 관계를 함께 전달해요. 예를 들면 밥 줘! 이런 요청할 때 밥을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밥이라는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 밥 먹고 싶다.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관계예요? 명령하는 의미잖아요. 밥 줘! 말하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명령하는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라면 수직 관계지요. 남편이 지금 아내에게 명령하는 좀 권위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대화에는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화자와 상대방에게 관계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서 전달한다는 거죠. 이게 대화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대화의 원리에서는 구두점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사람들은 대화할 때 구두점, 말하는 어떤 포인트를 찍어서 어, 얘기합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해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술을 마시는 남편과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어요. 이때 남편은 입장에서는 자기 이해는 그래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거야.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 술을 마신다고 이해하는 거야.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남편이 술을 마시니까 내가 바가지 긁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계속 서로 이어지면서 남편이 술을 먹고 아내는 바가지 긁고 남편이 술 먹고 아내는 바가지 긁고 이 반복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가정의 흐름인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내는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뭐요? 이 상황을 남편이 술을 먹으니까 내가 바가지 긁는 거야 라고 아내는 해석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남편이 술 먹고 오니까 내가 바가지를 긁는 거야. 이렇게 관점으로 아내는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 남편은 자기 기준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내가 술 먹고 늦게 오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말하는 거 뭐예요? 이게 구두점이 원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고 말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대화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원리.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고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삐걱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내가 계속 바가지 긁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먹고 오잖아요. 즉 한 사람의 그런 대화의 이런 패턴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바가지 덜 긁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술 덜 먹겠죠. 근데 계속 자기 기준에서 남편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바가지를 긁게 되고 바가지 긁음으로 계속 남편의 술을 먹는 행위는 강화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화의 원리가 음, 우리 남녀들의 그런 또 부부들의 대화에 많이 차이가 있죠. 부부 사이에 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참 대화를 못해. 참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남녀 간에도 내 남자친구는 참 말이 안 통해. 나하고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성별로 남자, 여자의 그 성별로 대화의 패턴이 달라요. 또 남자, 여자별로 성별로 욕구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 대화의 그런 소통의 차이가 생기죠. 먼저 남성, 여성의 그 심리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남성은 어떤 부분에 민감합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죠. 시각적인 부분을 남성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민감합니다. 어, 예를 들면 길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녀가 지나가는 반대편에서 연예인같이 아주 예쁜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두 남자. 그때 남자의 눈이 그 연예인같이 예뻐 보이는 여성에게 눈길이 가고 고개가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고개가 돌아갑니다. 왜요?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남성의 구조예요. 이건 본능적인로 눈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변심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저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아내분들, 우리 또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남성의 특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성의 특성상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고 중요시하니까 우리 아내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외모를 또 가꾸고 꾸미는 거 필요합니다. 남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건 남성에 대한 배려고. 또 여성들은 청각적인 자극과 촉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래서 어, 청각 듣는 거, 또 스킨십 만지는 것을 또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과 남성들의 그 말투와 또 스킨십 접촉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거, 또 스킨십 해주는 걸 여성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남성들은 그런 부드러운 말과 또 스킨십, 부드러운 스킨십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좋아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배우자에 대한 기대로서 남성들은 주로 이제 성적인 성생활에 더 많이 관심 갖죠. 남성들은. 또 매력적인 외모에 관심 갖고 또 음식을 잘 해주는 여성에게도 관심 갖고 이러한 기대가 크다고 그래요. 반면에 여성들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남성, 대화를 많이 해주는 남성, 성실한 남성, 경제적 안정 있는 남성, 자녀와의 교류가 있는 남성, 이런 남성을 더 기대를 하죠. 이런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 대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참 달라요. 남성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약 2,000개에서 4,000개의 단어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여성은 6,000개에서 8,000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려 2배에서 많으면 3배까지 더 많이 사용해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성들. 또 대화할 때도 남성들은 대화를 많이 안 하는 반면 사실과 뭔가 정보를 얻고 사실적인 부분을 얻기를 원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해요.
반면에 여성들은 말하는 자체를 즐기는 거죠. 말 자체를 즐기면서 말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말하는 과정. 또 남성들은 말하는 이유, 말도 적게 하지만 말하는 이유는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용건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반면 여성들은 말하면서 지지받고 공감 주고받는 거예요. 달라죠. 또 말하는 목적도 남성은 정보 수집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들은 관계 유지와 친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말하는 경향은요, 간결해요. 짧아요. 결과, 해결책. 해결해 주려고 하고,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반면 여성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막 쭉쭉 길면서 과정과 배경과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죠. 그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과정, 말하는 과정을 훨씬 더 좋아하는. 남성들은 참 고통스러워하죠. 어떤 얘기를요, 긴 얘기, 말이 긴 거, 말이 길어지는 거 남자는 싫어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말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거 참 싫어하죠. 싫어하죠. 이만큼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많아요. 자,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왜 있을까 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뇌의 구조의 차이가 일합니다. 뇌 구조가 차이 있답니다. 남성의 뇌는요, 그 대화와 언어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좌뇌에 집중되어 있대요. 좌뇌에. 좌뇌에 집중되어 있어서 좌뇌는 그 분석하고 판단하고 수학적인 뇌거든요. 그래서 그 좌뇌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 그 실마리, 문제를 해결하는 좌뇌에서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 실마리가 보일 때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뇌의 그 대화의 그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남성들은 그 좌뇌에 언어, 대화 그런 기능보다는 적인 거, 또 공간 지능들이 발달되어서 주로 정보 수집하고 문제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외에 많이 언어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면 여성들은 대화와 언어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좌뇌와 우뇌에 함께 있다. 그래서 대화 시에 우뇌는 주로 이제 예술적인 뭐 대화, 또 부드러운 다양한 우뇌의 그런 창의력들을 발휘하는 뇌잖아요. 대화 시에 좌뇌, 우뇌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우뇌와 좌뇌가 더 이제 굉장히 뇌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만족도가 커지면서 굉장히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보다 무려 3배 이상 얘기를 해야지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게 뇌 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이런 대화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서로 알아야 되죠. 알아서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죠. 서로 차이를 알고 서로 배려를 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더 잘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말이 없다. 말 없는 남자예요, 원래. 남자 말이 부족해요. 말이 적고. 그러니까 말이 적더라도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남편, 아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시콜콜한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는 이래, 나는 말 못 써라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그런 시시콜콜한 말도 공감해주고 비언어적으로 피드백 주고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이게 배려죠. 서로 간에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젠 대화의 그런 소통의 유형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 음, 대화의 패턴이 있죠. 나의 대화의 패턴. 주로 쓰는 대화의 패턴들인데, 이 대화의 에, 패턴 유형은, 사티어라는 그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5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유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즉,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생존에 대처하기 위한 대화의 패턴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 패턴은 주로 이제 어린 시절 때 가정 안에서 어,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배운 대화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 그 대화의 패턴들이 배워서 지금도 성장해서도 대화의 그런 패턴들을 사용하는 거죠. 특히 그냥 편안한 상태에 여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대화는 아닌데 스트레스, 짜증나고 화나고 위기 상황, 스트레스 상황 되면 이런 유형을 반복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일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회유형이에요. 회유형. 이 회유형은 자, 그림 보시면 뭔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회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어린 시절이나 성장기에 주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배운 대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모가 갈등 있고 싸우면 항상 자녀는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서 자기가 그 갈등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런 대화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엄마 아빠가 싸웠고 갈등이 있고 불안정하니까 엄마한테 뭔가 요청 못해요. 자기 생각고 감정이 있어도 무시해야 돼요. 왜요? 자기 엄마가 지금 기분 나쁜데 용돈 달라고 책값 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있어도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반복. 즉,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상대방, 즉 부모의 비위에 맞추는 대화의 패턴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예요.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 배려는 좋은데 지나친 배려. 자기 생각, 감정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 타인의 비위에 맞추는 그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런 표현이죠. 만약에 이번 주말에 뭐 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유형의 회유형 사람들은 글쎄 난 아무래도 좋아. 당신 하고 싶은 걸로 해. 당신 하고 싶은 걸로 해. 즉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항상 맞추려고. 좋은 것 같죠? 좋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내가 참고 말지. 직장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원치 않은 또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에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요청했다가 말이 안 바뀌면 에이,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내 얘기를 못 해요. 주장 못 해요. 에휴, 참고 말지. 에이, 내가 나쁜 놈이야. 에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응?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문제라고 이렇게 타인에게 맞추는 유형.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감정을 억제했잖아요. 어떤 기분들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우울하지요. 우울하죠. 속에 감정을 억제하니까 짜증 많이 나요. 불안하지요. 뿅 많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자살 생각도 하고요.
자기 감정을 표현 못하니까 수없이 많은 불안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는 게 이런 회유형의 형태예요. 두 번째 유형, 비난형입니다. 비난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대화 패턴에서 막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좀 심하게 부모님이 막 욕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런 갈등들 비난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 자녀들이 그거를 배우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안 한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그걸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서 비난하고 통제하고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특히 또 회유형인 사람이 어느 순간 격하면 욱하면 이 비난형을 하기도 해요. 즉, 이 비난형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죠. 타인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주장하기. 분노와 화를 많이 내는 게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편안한 상태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런 반응을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막 욱하고 화를 내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소외감이 많고 불안하고 실패자기도 하고 막 상대방 비난하잖아요. 자기 내적으로는 굉장히 막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참 막 화나고 자기 자신에게 막 공격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태도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라고 상대방 물었을 때 항상 비난형이에요. 왜? 또 자기 맘대로 하려고? 말했잖아. 나 피곤해서 오늘 아무도 못 가. 안 갈 거야. 짜증 투예요. 항상 안에 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진짜 감정이 담겨 있으면서 가짜 감정 배웠잖아요. 분노로 표현하는 사람들 아니요. 이런 사람들 옆에 항상 있으면 불편하죠. 특히 이제 부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으면 항상 어렵죠. 이런 반응이 생기죠. 세 번째는 초이성형의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초이성형,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즉 이성적인 대화 패턴입니다.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 머리를 주로 많이 씁니다. 즉 부모가 갈등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 상황이 어릴 때.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항상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아니야, 나는 냉정해야 돼. 침착해야 돼. 나는 여기서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엄마, 아빠 사이에 내가 끼지 않을 거야. 나는 저기서 철저하게 내 살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마음 속에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행동합니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항상 분석적이면서도 논리를 많이 강조하죠. 자신의 감정,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다 무시하는 타인들의 마음, 엄마 아빠 마음 무시하는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논리로만 준비하고 이성 머리로만 계속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화를 하는 거. 매우 완고한 스타일이죠. 독선적인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초이성형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MBTI에서 봤지만 많이 사고형의 유형을 극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일 수 있죠. 항상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초이성형이 함께 살아가면 대화가 딱딱하죠. 원리 원칙. 이번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어보면 사람은 언제나 바쁘게 열심히 살아야지.
일할 거야, 일해야 살아, 일할 거야. 항상 원리 원칙주의적인 사람. 참, 그렇죠. 자, 네 번째가 산만형이에요, 산만형. 산만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앞에 그 초이성형이 부모가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 상황이 생길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그 논리와 자기만의 그런 기준에서 철저하게 어, 생존하는 사람인 반면 이 사람은 그 부모와의 갈등, 가정 안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산만하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부모 감정 다 고려 안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 초점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초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대화의 패턴들을 주고받고 공감하는 패턴들을 못 배우고 항상 부모와의 그런 대화에 갈등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상황을 회피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그 일관성이 없어요. 질문이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횡설수설한 느낌을 많이 받지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게 돼요. 나도 모르겠어.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괜찮다. 그냥 집에서 TV나 볼래? 아니, 가볼까? IT 볼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둘이서 만약에 서로 지금 싸우는데 어, 여자친구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분 나쁜데 갑자기 한마디한 남자친구가 어, 너 투정 부린 모습이 너무 귀여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줄까? 하면서 핸드폰으로 그 투정 부리는 여친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 한만하지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야. 저녁에 뭐 먹을래? 중요한 상황인데도 그걸 회피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처하는 이런 성향들. 어떤 상황이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산만형이라고 하지요. 즉, 앞에 그 회유형이나 이 비난형이나 초이성형이나 산만형이나 모두 다 자기 감정, 이 사고, 생각을 표현 못하고 다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인 거.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내면에는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 또 불안감, 또 자기 억울한 부분들, 다양한 감정들이 쌓이면서 결국 대화가 굉장히 격한 대화든지 자기 감정을 표현 못해서 굉장히 다양한 우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반복되는 벽벽거리죠. 이번 가정에서. 마지막으로 일치형입니다. 일치형은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통인 거죠.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된 자녀들이 갖게 되는 대화의 패턴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대화가 주고받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한 자녀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도 표현하고 내 주장도 잘하고 또 타인의 말을 주장 존중해주고 듣고 말하고를 잘하는 관계. 일치형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는 어린 시절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의 좋은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과정을 잘
한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라는 그 질문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오전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한 주 내내 바빠서 지친 것 같아. 당신 뭐 하고 싶어? 하면서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물어봐주는 이런 건강한 대화. 내 표현도 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읽어주는 이런 일치형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함께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심리학자인 그 쉐드 햄스테더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하루에 5만,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5만 가지나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생각을요. 근데 그 중에 75%를 부정적 생각을 한답니다.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은 많이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길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거는 뒷담화하는 것은 어, 뒷담하면서 밤샐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면 남들 칭찬해주면서 밤샐 수 있나요? 어우, 너무 힘들죠. 한 몇 분도 칭찬 못해요. 오히려 칭찬하다가 바로 뒷담화까지. 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은요, 16세까지, 16세가 될 때까지 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 메시지를 받는다. 17만 3천 개의 부정적 메시지. 이에 반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은 16,000개에 불과하다. 17만 3천 개 대 16,000. 거의 15배 이상의 차이를 부정적인 메시지를 뭐예요? 부정적인 말. 또 하루 평균 29개의 부정적 메시지를 듣는 반면에 겨우 2개 정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 29개. 거의 15배가 되는 넘는 차이를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그래서 인간을 그대로 두면 부정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말, 건강한 대화를 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정적인 대화가 아닌 긍정적인 대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훈련이 하는 거예요. 이 가트만이라는 이 부부 전문가인데요. 상담 전문가, 심리 전문가인데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이런 유형들은 어떤 유형일까? 어떤 말을 할까 봤더니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는, 공격하는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당신은 당신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친정은 관심도 없지?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또 상대방에게 경멸하고 모욕 주는 형태의 상처 주는 그런 의도를 갖는 말을 많이 하죠. 응, 그래. 잘하겠다. 그래, 그래.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야? 남자냐고? 이런 또 자존심을 박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그 사이에 부정적인 표현들. 또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자기 방어하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는 또 계속 이어지면 이제 도피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감정이 계속 골이 깊어지면 대화가 중단되고 대신 공격하는,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도피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든가, 또 각방 쓴다든가, 일을 통해서 일을 하러 밖에 나간다든가, 대화 안 하고.
이런 유형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론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 가트만이라는 학자는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또 이제 부정적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 형태가 우리에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형태의 또 이런 태도가 있다는데 마음 읽기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마인드 리딩인데 즉 상대방 마음을 미리 읽고서 짐작하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내가 짐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싫다고 당신 얼굴에 써 있네. 알았어.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써 있다고 여기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마음을 미리 부정적으로 읽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적인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옳다고 항상 내 관점에서만 아까 대화의 원리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옳다고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 그게 문제라고. 너는 항상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야. 당신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해. 뭐 끔찍해. 옳다는 관점이에요, 항상. 또 자기 요약,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 자기 요약 중에는 이 말만 해요. 또 전부 끌어내기. 어떤 주제로 싸우다가 언쟁하다가 과거의 다른 문제를 가져와서 소환시켜서 막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애들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갑자기 시댁 얘기, 친정 얘기까지 갖고 와서 학기 얘기해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부정적 대화를 계속 확대하는 게 그 사람들의 대화 패턴인 거지요. 자, 보셨어요? 그런 과거에 부정적인 대화의 패턴들을 계속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U 메시지라는 거예요. U 메시지. U 메시지라는 것은 가장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많이 쓰는 패턴인데 U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너무 많이 쓰지요.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그 말 한 번 더 하면 1000번째다. 1000번째. 응? 그만 좀 해라. 너는 나를 참 힘들게 해. 대체 몇 번이나 말이 알아야 됐겠냐? 제발 그만 좀 해. 다 유예요. 유를 공격하는 표현이에요. 짜증나니까 하는 표현인데 그 유 메시지를 쓰게 되면 문제는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공격받은 상대방은 뭐 할까요? 방어하죠. 대화가 유 메시지를 쓰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대화가 계속 갈등 부정적인 대화가 주로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삐걱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려워지죠. 또 대화에서의 그런 대인관계의 어려운 대화 패턴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듣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유 메시지는 말할 때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데 들을 때도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있는 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 패턴인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어, 내가 뭘 말할까라고 생각하지요.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 그 무슨 말을 할까가 첫 번째는 도움 주고 싶은 말, 상대방에게 도움 주고 싶은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다 보게 되면 문제는 그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 말을 못 듣는 거죠. 듣는 훈련이 된 거예요. 아예 무슨 말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반박해 줄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박해 줄까를 막 생각하는 거. 공격적인 행동이죠. 또 상대방을 어떻게 뜯어 고칠까? 상대방 생각을. 그런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못 듣는 거죠. 처럼 듣는 훈련도 우리가 안 돼 있어. 즉, 말하기도 유 메시지를 통해서 공격적이고, 듣는 것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한 반박하려고 하다가 전혀 못 듣다 보니까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되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의 대화 방식, 패턴일 수 있죠. 대화, 건강한 대화, 좋은 대화, 즉 일치형의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같이 해야 돼요. 대화는 듣기와 말하기예요. 자, 입으로는 말하기예요. 그렇죠? 귀는 듣는 거예요. 대화는 듣고 말하기를 같이 할 때 건강한 대화가 되죠. 그래서 말하기는 I 메시지,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돼요. 듣는 것은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I 메시지와 적극적 경청을 잘 배워서 행동할 때 좋은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대화 패턴은요, 습관이에요. 대화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것은 오래 형성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 패턴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대화가 많고 유은 메시지를 많이 쓴다 싶으면 대화 훈련 통해서 습관처럼 좋은 대화, 건강한 대화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 메시지와 적극적 경청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해요. 적극적 경청. 이 경청은 남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 대화의 첫 번째 중요한 것 듣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읽는다는 것은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때 상대방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감정도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을 수용도 하는 거죠.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이 경청할 때는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선은 상대방에게 향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할 때 끊지 마세요. 절대. 상대방의 말을 다 할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말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의 감정이고 지금 갖고 있는 기대고 그 사람의 어, 원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다 들어주고 이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나 있어도 내가 순간 짜증나 있어도 상대방 말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경청입니다. 맞장구 쳐주는 거.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렇구나. 그래. 그랬어? 맞장구 쳐주면 잘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음, 그래. 아하. 자, 우리 많이 쓰는 거지요? 쓰면 돼요, 이렇게. 즉,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맞장구 쳐주는 거. 이게 적극 경청이고요. 또 세 번째는 자, 반영해주기, 요약해주기.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오늘 정말 짜증나. 과장이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뭐라고 하잖아. 왜 나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어. 막 짜증을 내고 하소연했어요. 자, 그러면 B가 어, 과장이 계속 뭐라고 그래서 정말 짜증났구나. 이렇게 A가 한 짜증난 거, 과장이 뭐라고 해서 짜증난 것을 요약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잘 듣고 요약해주니까 굉장히 상대방은 말하면서 잘 들어주면 너무너무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즉 감정들과 자기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들어주는데 적극적인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줄 때 상대방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지요. 잘 들어줄 때. 경청.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말하기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은 적적 경청, 말하기 훈련은 아이 메시지. 저희가 맨 처음 계속 강의하면서 아이 메시지를 나중에 배운다고 했죠. 오늘 배우는 거.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를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I를 사용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감정들, 가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 못했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표현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인데, 이처럼 내 감정들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I 메시지가 좋은 방법인 것. 예를 들면 그런 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픈 거를 표현했죠. 하루 종일 무리했더니 몸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쉬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켜줘서 많이 속상했어. 많이 기대하고 있었거든. 속상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어,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감정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내 속에 쌓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I 메시지를 만드는 공식 간단합니다.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상황. 그러니까 내 감정에 영향 미친 그 상황을 얘기하면 돼요. 상황 어떤 상황이요? 이 상황이 지금 그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해놓고 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꿔버리니까 그 상황을 말했죠. 두 번째, 감정을 말하지.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어땠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 그때 정말 실망했어. 정말 실망됐었어. 자, 상황에 의해서 내 감정이 이런 감정에 실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때 말할 때는 자기 기대나 소망을 말하면 돼요. 이후에 자기 기대나 소망을 담아서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함께 지낼 시간을 많이 기다렸거든. 근데 안 되니까 너무 속상했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속상했던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감정과 이유와 자기 기대를 소망을 말하면 자기 감정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지죠. 이 상황, 감정, 이유, 이 세 가지를 꼭 그대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어떤 때는 감정 먼저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상황을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서 중요한 건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주장,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I 메시지를 쓰게 되면
공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I 메시지 쓰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 I 메시지 만들기 실습을 해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상황이 이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참 남편이 힘들어해요. 아내가 몇 번을 깨워도 간신히 일어납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남편 깨우느라고 전쟁인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You 메시지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You 메시지는 어떻게 쓸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겠죠? 당신은 어떻게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해? 아침마다 미치겠어. 혼자 좀 제발 좀 일어나요. 어? 이렇게 You 메시지. 공격적인 메시지죠. 이 메시지 듣게 되면 짜증나는 남편도.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I 메시지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I 메시지 한번 사용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I 메시지예요? I 상황을 설명하고 I를 주어로 해서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아침마다 당신 깨우는 게 너무 힘들어. 아침에 애들 챙기느라 바쁜데 당신 스스로 일어났으면 좋겠어. I 내가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다는 감정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 기대와 소망도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말했죠. 자, 이처럼 내 감정 얘기하면 상대방은 남편은 이 얘기 들으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구나를 알면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유 메시지처럼 막 공격하면 방어하면서 더 짜증내죠. 같이 짜증내는 거. 이런 대화가 바로 건강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는요, 훈련이 필요하죠. 듣는 훈련, 경청하는 거, 말하기 훈련, 감정 표현하는 거.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건강한 대화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감정 읽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우리가 내 습관처럼 쓰는 게 대화예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생기는 대화 패턴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화 양식이고 대화 태도인데 바꾸기를 원한다면 계속 이렇게 건강한 대화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훈련들은 한두 번에 훈련 갖고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 바꾸려면 무려 60일을 통해서 바꾼답니다. 습관 하나 바꾸려면 60일이 걸린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대화를 바꾸려면 60일의 과정,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할 때 대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듣는 훈련, 경청하는 것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맞장구 쳐주고 말을 요약해주고 말할 때는 내 감정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면서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말하는 것. 이게 대화할 때 굉장히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서로 간의 감정을 읽어주는 상생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4강 여기까지 마치고요. 총 4번의 기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내 성격도 알아보고 내 감정, 또 대화까지 배웠지만 어찌 보게 되면 강의로만 듣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좀 실습도 해보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질문도 하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이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하지만 이런 시간 통해서 좀 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많을 건데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로나 또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기회 되게 되면 또 함께 다른 내용들로 더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